증시 어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강한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들 장중 내내 나타났는데 뉴욕 증시 또 밤사이에 안도 랠리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국내 증시 오늘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미국 증시 안에서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반도체나 전기차 쪽이 모두 올랐던 부분은 오늘 긍정적으로도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도 전기차 관련주들의 급등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오늘 미 증시의 훈풍 그대로 받아갈지 궁금하고요. 일단 뉴욕 증시 분위기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국내 증시가 휴장을 앞두고 있어서 뉴욕 증시의 강한 상승세가 얼마만큼 국내 증시에 반영될지는 아직까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뉴욕 증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다우 지수가 1%,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2%대 그리고 1%대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17,000선 회복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5,400선으로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들이었죠.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키워내는 모습들도 포착이 됐는데요. 일단 이날 발표됐던 지표가 경제 지표에 대한 안도 심리를 시장에 가져다 줬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로 0.1% 상승을 했죠.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시장에 보내줬고요. 이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감까지 이어지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도 이날 20 아래로 내려오면서 시장에 안정감을 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한편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 그 다음 날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와 소매 판매까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런 일련의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시장 상승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그렇다면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한번 보실까요? 올랐을 때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초록색이 많은 상승한 종목이 많은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M7 종목 일제히 올랐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에 강한 영향을 주는 반도체주도 대체로 다 오르는 모습들, 그것도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들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하락장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기술 그리고 경기 소비재 중심으로 시장이 강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월마트나 코스트코 그리고 에너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날 좀 하방 압력,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주 국내 증시에 중요하니까 반도체주 한번 살펴보시죠. 엔비디아 특별한 이슈 없이 밤사이에 6.53% 강세를 보였습니다. 호재는 없었지만 악재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소식은 한 가지 전해졌는데요. 화웨이가 엔비디아 칩에 버금가는 필적할 만한 새로운 AI 칩을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하지만 엔비디아의 주가 꿋꿋이 6.53% 강세를 보였고요. 델도 실적 발표 이후 하방 압력을 줄곧 받아왔었는데 이날 5% 가까운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바클레이즈가 동일 비중으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했고요. 월가에서는 강력 매수 의견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텔도 실적 이후 계속해서 폭락세를 거듭하던 종목이었는데 밤사이에는 5.73% 강세였습니다. 반등의 시동이 걸릴지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겠는데요. 월가에서는 보유 의견이 대다수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화요일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징주 두 가지만 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온통 외신의 스타벅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었는데요. 주가 24.5% 크게 올랐죠. 스타벅스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주가 하방 압력을 받아왔었는데 이런 실적 부진에 차기 CEO로 치폴레 CEO를 영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치폴레 CEO가 치폴레에 취임한 이후 치폴레의 주가는 700% 넘게 올랐던 만큼 그런 경영 개선이 스타벅스에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주가 곧바로 강하게 오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CEO를 뺏긴 치폴레는 7.5% 하락을 했네요. 홈디포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은 예상치보다 좋았지만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원래는 매출이 1%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이번에 3에서 4% 하락이 전망된다면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한 이후 시장 훈풍을 같이 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홈디포의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랐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장을 정리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후의 시장까지도
이슈도 점검을 해봐야겠죠. 앞으로 주목하면 좋을 종목들 선별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날 확인을 해봤지만 바클레이즈가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을 했죠. 주가에 껴있던 AI 거품이 빠졌다라는 평가를 내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AI 관련주, 데이터 센터 관련주가 다시금 주목받는 이때에 사이버 보안 회사 관련주도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팔로알토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해서 미즈호가 아웃퍼폼 의견을 유지하면서 탑 아이디어다라고까지 꼽았는데요. 팔로알토는 몇 개 분기 만에 수요 증가가 포착이 됐다고 하고요. 크라우드발, IT 대란으로 충격이 있었는데 이 IT 대란이 걱정했던 것만큼 공포스러웠던 것만큼 나쁘진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넷플릭스는 JP모건이 비중 확대 의견 유지했습니다. 최근 기업 실적 어닝 시즌을 보니까 인터넷 기업 실적에서 자본 지출과 소비 둔화가 두 가지 키워드였는데 두 가지에 대한 노출도가 넷플릭스는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긍정적으로 볼 이유가 있다고 했고요. 또 경기 침체에 어느 정도 그런 해지 능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홈디포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계속해서 투자 의견 어떤지 살펴보면요. 웰스파고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안 좋은 소식 이미 예상을 했던 거고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저점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주택시장이 활성화될 테고 그렇다면 주택 자재를 팔고 있는 홈디포에게는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체크하고 넘어가 보셔야겠습니다. 사실 이 생산자 물가, PPI 또는 도매물가라고도 하는데요. 이 도매물가가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CPI, 소비자 물가지수에는 영향을 주고요. 또한 PC 물가지수,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로 같이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월 대비로 0.1% 올랐고요. 근원 PPI를 보면 0.0% 상승을 했습니다. 모두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 또 1년 전과의 상승률을 비교를 해보면 2%대로 제시가 됐죠. 이렇게 계속해서 PPI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라는 점은 향후 CPI의 상승률 둔화도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시그널로 읽혔고요. 연준이 금리 인하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서고 있다라는 이야기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연준이 금리 인하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준은 아직까지도 좀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이날 입을 열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2%로 확실히 내려오고 있다는 데이터를 조금 더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보고 싶다고 이야기할지 참 궁금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하 시점은 다가오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는 인하가 있지 않을까라는 시그널을 주기는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나단 그레이 블랙스톤 COO 최고 운영 책임자는 미국 경제가 견고하지만 소비 섹터가 특히 약해지는 등 둔화 신호들이 나오고 있고 이 시점에 연준이 나서줘야 한다라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시장도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0.25%포인트뿐만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는 0.5%포인트 인하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페드워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계속해서 0.25%포인트 인하도 강하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더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게 바로 이 0.5%포인트 인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빅스텝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시장이 꼭 긍정적으로 반응할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은 이 시점에서 강하게 금리를 인하한다면 경기 침체가 정말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를 더욱더 자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반응은 계속해서 짧은 시간 단위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오늘 밤에 나올 CPI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를 주목을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네, 어제장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낙폭을 키워갔었죠.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코스피가 장 후반부로 들어오면서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를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강보합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순 매수에 힘입어서 2620선까지 올라왔고 코스닥은 장 초반에 낙폭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채 1%대 낙폭 흐름이 나왔습니다. 764선에 마무리가 됐었는데 기관들과 외인들 어제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졌는지 리스트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외국인들의 먼저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투탑이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낙폭 구간 어느 정도는 만회를 해가고 있는 모습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은 게임주들이 대거 포진돼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죠. 넥슨게임즈나 크래프톤, 웹젠까지 모두 게임 관련주로 분류를 해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긍정적인 실적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지속적으로 52주 신고가를 돌파해주는 강한 상승 흐름이 게임주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되는 게 이제 화장품 관련된 부분을 확인해볼 수 있겠는데 상반기 동안 실적 기대감으로 엄청 많이 올랐다가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두 자릿수 이상의 급락 흐름이 화장품 섹터에서는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최근 중동 쪽의 리스크가 커지면서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동일하게 신고가까지 현재 도달이 된 상황입니다. 기관 쪽의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시죠. 기관 쪽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실적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실적 긍정적인 어닝 서프라이즈와 밸류업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KTNG 이틀 연속으로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려주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기관 쪽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나 코미코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장중에 이제 기관 쪽에서 매수 사모펀드가 매수한다는 소식과 함께 어제는 기관 쪽 순매수 상위 종목 1위에 이름을 올렸던 비즈니스원 어제도 동일하게 2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섹터별로의 흐름도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어제는 하루 종일 전기차 데이였습니다. 작년 여름 굉장히 뜨겁게 우리 증시를 전기차가 달궜다가 그 뒤로 정말 큰 낙폭을 보여주면서 전기차 캐즘 현상에 들어갔었죠. 이 전기차 캐즘이 전기차 포비아로 오히려 만회되는 모습이 국내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관련된 모든 테마에 따라서의 긍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정부가 국내 시판에 되고 있는 모든 전기차 제조사의 배터리 정보를 공개해라라고 권고를 했고요. 어제는 이제 벤츠까지 추가적으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사의 전기차 특별 무상 점검을 해야 할 것도 권고를 했고 내달 초에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어제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 그 전날에도 상한가 갔었는데 그 전날에 상한가 안착 못했던 종목들이 어제는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YM텍이나 캐리가 그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 삼성 SDI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캐리 어제 장 초반부터 강한 불기등을 보여주면서 바로 상한가 안착을 했고 그리드 위즈가 그 전날에 상한가 안착했었는데 어제도 17%가 넘는 강한 급등 흐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 관련주들 보시면은 세 종목 모두 사실 여기에 한 종목 더 있습니다. 네 종목이나 상한가 안착한 종목이 나왔는데요. 국내 유력한 충전기 제조사인 휴맥스 홀딩스 상한가 들어갔고요. YM텍과 알티캐스트까지도 모두 상한가 안착이 됐습니다. 다만 시간에서 나온 단독 보도 전기차 충전기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추후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안에서도 전고체 관련주들의 어제 상승 흐름 굉장히 좋았죠. 이 배터리 안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쓰면은 그나마 위험성이 덜하다, 그나마 안전하다라는 시각이 부각되면서 레몬이 어제 상한가 안착을 했고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전고체 전해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오늘도 추가적인 변동성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한노화성 같은 경우도 전고체 배터리 했을 때 늘 대장주로 함께 움직였었는데 어제도 23%의 급등 흐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전기차 충전기 관련된 이슈 바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간 외에서 단독으로 나온 보도인 만큼 추가적인 내용 오늘 전해질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만 일단 정부에서 충전기
충전기 보조금을 끊는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모든 충전기에 대한 보조금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고 화재 위험성이 큰 충전기 위주로 예산을 다시 한번 개편해 나간다라고 합니다. 기재부와 환경부가 추진을 하고요. 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예방 기능이 빠진 충전기는 설치 지원금을 740억에서 내년에는 아예 0원으로 줄인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과충전 방지 탑재가 돼 있는 기기에는 매해 1,500억 원 가까이 오히려 이 예산금을 몰아준다라고 하는데 성난 여론에 지금 자동차 업체들 일제히 무상 점검에 나서는 등 여러 가지 보완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 추가적인 변동성, 정부 정책과 함께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 확인해 보셨던 것처럼 충전기 관련주들 어제 상한가 4종목이나 안착을 했었는데요. 해당 소식으로 오늘 오히려 조금은 불안한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YM텍, 알티캐스트, 휴맥스홀딩스, 캐리까지 일제히 상한가였고요. 화이트솔루션도 23% 가까운 급등세가 나왔는데 오늘 방금 점검해본 이슈로 인해서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들 오히려 부정적으로 소화를 해낼지도 함께 점검을 해보시죠. 두 번째 이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는 구글 관련된 소식입니다. 새로운 핸드폰이 나왔어요. 픽셀 9. 공개가 됐는데 원래는 조금 더 늦게 9월, 10월 정도, 가을 정도에 공개를 하는데 애플의 아이폰 16 출시를 앞두고 먼저 선점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온 것 같죠. 신제품이 주로 가을에 공개됐지만 일단 픽셀 9 간밤 미국에서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 제미니 같은 경우는 친구와 이야기하듯 AI 대화 기능인 제미나이 라이브가 함께 진행이 되는 핸드폰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오픈 AI가 공개했던 GPT-4 옴니나 애플이 공개했던 애플 시리, 애플 인텔리전스와 동일한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구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도 굉장히 강력한 본드 파트너십의 형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구글 픽셀 9으로 인한 추가적인 수혜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일단 그동안 오픈 AI와 애플 그리고 다른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이 AI 서비스들이 경쟁을 하고 있던 시장에 구글의 또 새로운 제미나이 라이브가 나오면서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동시에 주가 변동성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 AI 그리고 그 안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 오늘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관련주들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 홀로 어제 0.8% 정도 오름폭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4%대 급등 흐름을 보였던 만큼 추가적인 AI 모멘텀까지 더해져서 관련주들 오늘은 모두 웃어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휴장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만 간밤 뉴욕 증시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도 기대가 되는데요. 이데일리 TV와 계속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편안히 잘 보셨습니까? 8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자,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요즘 최근에 시장이 일단 불안감에서 많이 해소되는 분위기인데 외국인이 돌아온 게 아주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부터 먼저 좀 보면은요. 최근에 외국인들 흐름을 살펴본 겁니다. 8월 들어서 지금까지 한 2주 딱 지났는데 첫날 14,000억 넘게 산 어떤 그런 모습이었고 그 뒤로 2일부터 8일까지 5거래일 연속 내내 외국인들 팔았습니다. 5일날 지수가 급락했던 날이죠. 5일날 같은 경우는 무려 1조 5천억 넘게 단 하루 동안에 팔았고요. 2일날에도 8천억 넘게 그리고 8일날에도 5천억 넘게 팔아서 대략 이 5일 연속 순매도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 우리 주식을 2조 6천억어치나 넘게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17일 날 살짝 플러스로 돌아서다가 이번 주 들어서 12일, 13일 연속으로 사고 있는데 물론 지난주에 매도한 규모 또 7월이나 6월에 한참 외국인들 살 때
매수 규모 이런 거에 비하면은 매수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10일 날 700억, 13일 날 1,300억 정도 샀으니까 아직 순매수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일단은 나갔던 주인이 돌아왔다라는 그런 반가움, 외국인이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시장의 수급이 좀 꼬였던 게 풀릴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갈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그 전에 주로 사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 SK 하이닉스와 같은 이 반도체 관련주들을 다시 대거 매수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역시 우리 지수가 좀 방어를 하고 지수가 조금 더 탄력을 얻는 데는 역시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은 참고로 지난 7월에 2조 5천억 원어치의 우리 주식을 또 사들여서요. 9개월 연속 국내 시장에서 월간 단위로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다. 이런 점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어쨌든 지난주에 상당히 불안한 상황에서 패닉 상황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최근의 상황을 좀 이렇게 표로 한번 그려보면서 어떤 업종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안정돼가는 상황에서 어떤 업종이 더 잘 가고 있는지, 견조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본 그런 그래프인데요. 표를 한번 볼게요. 이 표를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오른쪽 하단에 저 하얀색은 7월 11일 대비 8월 5일 주가 변동률, 그다음에 노란색은 8월 5일 대비 8월 13일 주가 변동률입니다. 기준이 8월 5일이라는 거죠. 8월 5일이라는 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마이너스 8%, 코스닥이 마이너스 11% 넘게 정말 폭락을 했던 그 지난주 월요일 얘기입니다. 자, 표를 보면 지난주 월요일 기준으로 8월 5일 기준으로 7월 11일 대비해서 코스피는 마이너스 14%가 하락을 했었고, 그다음에 8월 5일 13일 기준으로 해서는 7%가 반등을 했습니다. 이제 이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일 지금 반등을 덜 떨어지고 반등을 많이 한 건 조선주입니다. 0.7%가 오히려 올랐고 그 하락기에도요. 그 다음에 반등할 때 10%가 넘게 반등을 해서 가장 높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질병 쪽이 4% 떨어지고 9% 가까이 오르고, 운송물도 좋았죠. 6%에 7% 플러스. 의료도 좋고 금융도 좋고 바이오 좋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조선, 질병, 운송, 의료, 금융, 바이오 순으로 이 업종들이 최근 일주일 급락기에도 상당히 반등을 많이 했고 또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덜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지수의 복수보다 좀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업종을 살펴보면 역시 화학 업종이 여전하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던 업종 가운데서는 화장품주가 좀 흐름이 조금 좀 부족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엔터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엔터주는 뭐 최근에 하이브와 관련된 좀 악재들도 있었던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도 덜 떨어지고 많이 오른 업종들이 그만큼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펀더멘털이 탄탄하다, 이런 어떤 방증이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을 좀 잘 눈여겨보시고, 이 중에서도 대장주라든가 실적이 더 좋은 종목들을 잘 선별을 놓으셨다가 장이 빠질 때 이렇게 또 단계적으로 들어가시는, 분할 매수하시는 이런 전략들, 이런 것들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8월 달 들어서 이제 2주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이데일리에서 이제 매달 하는 그 이제 기획 기사죠. 국민연금이 이제 어떤 종목들의 보유 비중을 줄였고 또 확대했는지, 이 부분도 또 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15개 종목에 대해서 이제 비중을 줄이거나 늘렸는데요. 9개 비중을 늘렸고 6개 종목에 대한 비중을 줄였습니다. 지금 변호사 보시는 것처럼 비중을 늘린 종목들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삼성생명, 금융주, 특히 증권주들이 굉장히 많이 비중을 늘렸던 그런 상위 쪽에 속해 있는, 앞에 속해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 SK스퀘어는 이제 SK그룹의 중간지주회사인데 11번과 같은 유통 쪽하고 SK 하이닉스를 품고 있는 그런 이제 중간지주회사죠. 자, 그다음에 비중을 축소했던 종목들을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있고, 현대차, 기아 같이 있고요. 삼성물산 있고, 삼성물산은 이제 삼성그룹의 이제 지주회사라고 보는 거죠. LG 생활건강, 화장품주가 좀 안 좋은 거는 뭐 이해가 되고요. 좀 이제 평가를 해보면 SK하이닉스는 일단 뭐 최근에 그 AI 관련된 이 수익성 뭐 우려 논란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와 기아가 동시에 같이 비중이 축소됐다라는 거는 일단은 그 경기가 위축이 되면 이 자동차가 그 내구재, 조금 가격대가 있으면서도 오래 쓰는 이 내구재의 가장 대표적인데요.
이 내구재 수요가 줄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위축되면 자동차 수요가 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우려를 좀 미리 선반영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전기차와 관련된 이런 악재들이 있다 보니까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수요도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다는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현대차, 기아차가 그동안 많이 올랐죠. 많이 오는 데 따른 보유 비중을 좀 덜어도 전체 갖고 있는 규모는 또 뭐 거의 비슷할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라고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들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삼성물산 들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유 비중을 축소했던 이런 어떤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재밌는 거는 앞서 이제 보셨겠지만 보유 비중을 늘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SK 스퀘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유 비중을 축소했던 개별 종목에는 또 SK 하이닉스가 있는데요. SK 스퀘어의 이 지주회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은 팔고 또 지주회사는 또 비중을 늘리는 이런 좀 재미있는 그런 모습도 좀 있었고, 또 하나가 은행주들에 대한 보유 비중을 늘리지 않았다는 거, 이것도 역시 경기 위축에 따른 부담. 경기가 위축되면 당연히 대출 수요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은행주에 대한 비중을 적어도 늘리지는 않았다는 부분이 있고, 증권주를 늘렸다는 거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금리 인하가 되면은 시장에 또 거래가 늘어날 수가 있으니 그래서 이제 증권주들을 좀 미리 선취했다 이런 해석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사실은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가 얼마나 되냐에 대한 얘기는 학자마다 다르고 뭐 기관마다 다 들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얘기도 마찬가지 얘기긴 한데, 신현성 BIS 국제결제은행 경제보좌관 겸 조사국장이 이제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1990년 이후, 그러니까 일본의 버블 붕괴 이후에 밖으로 빠져나간 엔화 자금, 즉 엔캐레이드 자금 규모가 우리 돈으로 371조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40조 엔이죠. 일본 돈으로 40조 엔 정도.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미디어에서 뭐 다양한 어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규모 얘기가 나올 때 가장 큰 규모는 20조 달러였으니까 이게 우리 돈으로 2경 7,52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375원이라는 거는 대략 한 7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그런 최대치, 언론에서 나왔던 최대치보다는 훨씬 더 작은 규모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보유에 따른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누가 뭐 정확하게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신경제보좌관은 일본 정부의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정부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분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결국에 이유는 그런 겁니다. 신 보좌관의 이 얘기의 결론은 엔캐리드 청사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하다. 근데 그게 이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글로벌 시장을 경제 위기급으로 끌고 갈 만큼 그렇게까지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의 이제 신영성 보좌관의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엔캐리드 자금이 1990년대 초반부터 빠져나간 걸 생각하면 근 지금 한 30년 넘게 빠져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일본은 금리가 좀 거의 뭐 제로금리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을 때 30년 동안 빠져나간 자금이 불과 몇 달, 며칠 사이에 두르겠느냐. 그렇게 한꺼번에 두르기는 어렵다. 아무리 엔화가 강세를 가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엔캐리드 자금 청산에 대한 우려는 너무 그렇게까지 과도에 가져가실 필요는 없다. 이게 이제 최근에 엔캐리드 자금과 관련된 이제 시장의 얘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엔캐리드 청산에 대한 이슈는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부분에 좀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엔캐리드 청산이 일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늘 감안하시면서 어쨌든 비중 같은 거를 전략 짜실 때는 참고를 하셔야 될 이슈는 분명하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마켓 시그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마켓 비하인드 시간입니다. 시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볼 텐데요. 오늘은 이동근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안도 랠리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가 밤사이 아주 강하게 올라주는 모습들 나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은 침착히 앞으로의 시장을 좀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 몇 가지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 세 가지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볼 텐데요. 일단 세 가지 리스크라고 하면 중동, 또 경기 둔화 또는 침체 우려, 그리고 엔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중동 지역의 리스크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중동 지역에서 뭐 48시간 내에 공격이 있을 것이다, 24시간 내에 있을 것이다.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 공격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의 불안 심리만 자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동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공격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불안 심리를 극대화시키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뭐랄까 시장이 불안을 느끼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사실 지금 이란의 입장을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뭔가 보복은 해야 되는데 이게 전면전으로 가지 않기 위한 보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나 뭐 미국이나 그 당사자들의 입장을 보면은 뭔가 이제 그게 공격이 있을 건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나치게 뭔가 이제 직접적인 개입으로 까지는 연결되지 않는 네. 이제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뭐 미국도 이제 보면은 위험적에다 병력을 증파를 하고 뭐 이런 이제 또 대응에 나서고 있고 결국 이제 서로 간에 뭔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이 급하게 또 방문을 하고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 지난 4월에도 한번 그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그 이란 영사관을 폭격했잖아요. 그때 네. 이제 그 드론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이란이 이거 갖다가 경고를 했어요. 미리 경고를 하고 나서 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대부분 뭐 막아냈고 별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지금 조금은 이게 굉장히 이게 보복을 해야 되고 이제 그 공격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조금은 이제 지나치게 이 부분이 확대되는 거는 분명히 서로 간에 경계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 시장은 지금 뭐 굉장히 지정학적 리스크,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극대화되어 있는데 오히려 막상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가 되면은 오히려 시장은 저는 그런 어떤 이벤트의 마무리, 이벤트의 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시장은 오히려 안도를 좀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시장에서도 지금 뭐 방산주가 많이 모르고 뭐 이런 흔들이 나타나는데 물론 방산주는 이제 다른 의미들도 있습니다. 뭐 이제 계속해서 지금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실적도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중소형 방산주들이 지금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그 테마성으로 오르는 측면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유가 가스 관련 석유 관련주들이 오르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러한 그 경계 심리 어떤 그 리스크에 대한 그 극대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런 쪽으로의 어떤 수급을 좀 유도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동의 리스크는 저희가 뭐 과도하게 전면전으로 가지 않는 이상 좀 조율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또 시장에 남아있는 리스크,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침체가 아니라 둔화 수준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팀장님께서는 좀 어느 쪽에 무게를 두시나요? 사실 뭐 지난주에 이제 뭐 시장이 굉장히 좀 이제 격렬한 반응을 보였죠.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보기 힘든 급락이 나왔었고 이제 시장은 좀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은 지금 경기 침체 국면에 당장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것이 이제는 좀 공통적인 분석인 것 같아요. 지난 6월에 이제 그 BofA의 서베이 결과를 보더라도 64% 응답자 64%가 12개월 내 경기 연착륙을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예. 그러니까 5%만이 경착륙을 예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은 결국 시장의 반응이 조금 지나친 바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 배경에는 AI 투자와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라든가 또 예상보다 기업 이익의 좀 축소 압력이 좀 더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차익 실현 욕구를 키우면서
이제 그 시장 하락에 좀 그 어떤 흐름을 좀 주도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3회 법칙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이게 과거의 어떤 경기 침체 사이클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한 이론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미국 경제 패러다임이 이전과는 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걸 적용하는 게 맞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시장이 지금 요번에 좀 급냉을 하면서 결국은 이런 그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데 소비 지출이라든가 기업 투자라든가 아직은 견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경기 침체의 우려를 좀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경기 침체는 아니더라도 경기 둔화는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미국 경기의 확장세가 약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고용시장이 약화되고 있고 또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부의 효과라, 그 우리가 이제 웰스 이펙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이제 이전처럼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소비 둔화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견조했던 투자 수요의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이번에 이제 고용 같은 경우도 이제 그 7월 지표에서 이제 그 뭐 허리케인 영향도 좀 있었고 한데 사실 이 신규 고용 수요는 좀 둔화되는 것이 맞아요. 점점 이제 어떤 과거에 좀 서프라이즈했던 그런 수준에서는 분명히 지금 마치 이제 지금 물가가 떨어지는 것처럼 고용 수요도 점차 둔화되는 것은 사실이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우려를 키울 겁니다. 뭐 실업률이 높아지고 하면 우려를 키울 건데 결국 그의 방향성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연착륙의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미국 경기에 굉장히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또 다른 이유를 꼽자면은 미국 외에 글로벌 수요를 견인할 주체가 없어요. 부재해요. 중국도 좀 힘이 딸리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중국에 기대고 유럽에 기대고 네.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 중국 아시다시피 내수 부진이 잠겨되면서 지금 오히려 미국에 좀 힘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고 유럽 경기 회복 지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 외의 지역이 하반기에 조금 반등할 수 있지 않겠는가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가 조금은 꺾이고 있다는 부분이 지연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이러한 경기를 두고 시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경기 둔화는 우리가 어느 정도 염두에 둔 상황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떻게 연준도 정책의 편화감에 있어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연착륙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금리 이제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 그럴 것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눈높이를 서서히 좀 낮춰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 둔화를 경기 정상화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저희가 워낙 과열되어 있는 상태에 익숙해진 시간이 조금 있다 보니까 내려오는 게 둔화하긴 맞긴 하지만 정상화로 가는 길이다라고 해석을 해보면 조금 마음이 더 편해지는 게 있거든요. 사실 그건 맞습니다. 이제 네. 결국 표현의 문제인 것 같은데 코로나19 국면 이후에 사실은 이제 뭐 각국 정부들이 돈을 엄청나게 풀어대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유동성에 의존한 그 경기 부양이 굉장히 좀 세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제 그 부분이 다시금 이제 그 풀어놨던 돈들을 걷어들이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지금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수순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뭐 우리가 이제 좀 둔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정상화의 과정으로 가고 있다. 여기서 이제 물가만 조금 더 떨어지고 물가가 이제 너무 많이 올라 있었으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좀 더 떨어지고 그런 흐름들이 이제 장기화가 된다면 이게 하나의 어떤 그런 그 흐름으로 이제 굳어진다면은 그때는 이제 시장이 좀 이제 경기가 좀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세 번째 리스크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새는 조금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게 좀 빈도수가 낮아진 것 같은데 여전히 엔화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인 것 같은데 엔화에 대한 변동성을 저희가 계속해서 주시를 해봐야겠죠. 사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엔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그 시장이 좀 평안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엔화가 이제 다시 강세로 전환을 하면서 시장에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뭔가 노이즈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뭐 엔화가 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뭐 이제 그 굉장히 그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일본에 돈을 빌려서 이제 다른 자산에다 투자를 했던 자금들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 부분을 이제 상환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다른 자산에서 자금을 빼서 그쪽으로 이제 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인데 결국 이것이 어떻게 보면 최근 시장에 가장 좀 어떤 하락을 불러일으켜온 그리고 시장의 어떤 굉장히 그 파란을 불러일으켜온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동안 주요 중앙은행 중에서 계속해서 유동성 완화를 이어가고 있던 중앙은행은 일본은행이 유일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일본은행마저도 이제 그런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긴축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어떤 시장에는 조금 충격을 안겨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본은행이 그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우려는 완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정치적인 결정들이 있으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일본 그 뭐 기시다 총리의 그 지지율이 낮은데 이게 주식시장까지만 이게 급락을 해버리면은 정말 이게 힘들어지거든요. 힘들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그 일본 정부라든가 일본은행이 더 이상의 엔화 강세를 용인하지 않을 여지가 큰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추가 금리 인상에는 분명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과도했던 엔화 약세 포지션이 또 청산이 됐습니다. 상당 부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엔화의 어떤 추가 강세 심리를 약화시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다만 미국 경기 침체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다시금 좀 지표들이 조금 정상화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만약에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그 달러 약세, 엔화 강세 이런 부분들을 좀 촉발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지금 예상대로 시장 예상대로 뭐 이제 25bp 인하 이렇게 간다면 괜찮은데 25bp. 만약에 진짜 이게 뭐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뭐 빅컷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그로 인해서 어떤 그 달러 약세, 엔화 강세가 촉발될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엔화의 흐름은 조금 더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적어도 올해 연말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굉장히 좀 뭔가 좀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으면서 시장을 좀 괴롭히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모든 이슈들이 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로 질문으로 귀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질문의 해답의 일부가 될 수 있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나오잖아요. CPI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뭐 아시겠지만 어제 이제 그 미국장이 오른 이유는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좀 기대 이상의 그런 하락세를 보였어요. 네. 이거 결국 여기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CPI도 한번 이번에 좀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이제 예상치는 전년 대비 3%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2%대로 진입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어제 이제 PPI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지금 연준의 입장은 7월 CPI가 뭐 조금 이제 여기서 뭐 기대치에 벗어나더라도 예상치를 벗어나더라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물가의 어떤 그 둔화 속도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어떤 연준의 그 의사결정에는 저는 뭐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CPI도 중요하지만 전 소매 판매가 이제 내일 15일, 현지 시간 15일이죠. 15일 이게 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발표가 내일 되죠. 발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소비 심리의 어떤 둔화를 이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금 미국 경기의 어떤 침체를 좀 방어해주는 부분이 소비거든요. 미국은 네.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소매 판매가 오히려 저는 조금 더 그런 어떤 지금 이게 경기 침체냐 뭐 둔화냐 이런 부분들로는 조금은 우리가 불시켜줄 수 있는 좀 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CPI는 일단 조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보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런데서 이제 소매 판매를 저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고용도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저희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지금은 또 이번에도 지난번에 이제 허리케인이 하나 왔다 갔는데 또 허리케인이 또 왔어요. 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은 사실 7, 8월에 허리케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단기적인 그 고용의
그 양을 굉장히 결정을 하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신규 시업성 청구 건수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인 변동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경제 지표들이 무수히 많이 예정돼 있는 이번 주 앞으로 저희가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뭐 되돌림의 과정이죠. 지수 우리 국내 지수를 보면은 되돌림의 과정으로 지수가 이제 코스피 지수가 2,600까지 다시 이제 반등을 했는데 민감도 면에서는 여전히 변동성 국면에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네. 그러면서 조금은 이제 정상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지수는 박스권입니다. 이제 한 단계 레벨이 다운이 된 박스권, 우리가 이제 한 2,500에서는 2,700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뭐 월말로 예정이 되어 있는 뭐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발표라든가 또 이제 뭐 금리나 사이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뭔가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시장이 뭔가 이 박스권에 벗어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이제 조금 시장이 어떤 많이 빠져있던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반등, 되돌림 이런 형태가 나타나면서 또 이제 시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 테마주들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좋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뭐 그저께 14조, 어제 16조,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굉장히 줄어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자금의 어떤 그런 이 유동성이 상당히 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이런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에 근거한 그런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스권에 대응한 시장 대응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동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휴장을 앞둔 국내 증시, 오늘은 또 어떤 움직임 보일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네, 오늘 개장 상황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금요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